어떤 거대한 별이 생을 마치고 폭발하는 걸 초신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초신성 최후 순간에 합성되는 원소들 중 하나가 철입니다. 그런데 그 철이 우리 인간의 피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전 우주적 사건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낱 인간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위대한 인간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론 물리학자 남승건입니다. 제가 물리학자로 살아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는데요. 경희대에서 오랜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맞아 제가 그동안 학자로서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길을 꿈꾸는 분들, 또 이론 물리학자의 삶이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면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제가 어느 날 지우개에 확 꽂힌 거예요. 어렸을 때 다들 지우개 자르고 놀아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때 커터칼로 지우개 자르고 또 잘라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한계에 오잖아요. 더 자르고 싶어도 이 조각이 너무 작으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제 안에 떠오른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조각 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 바로 이 질문이 저를 과학자의 길로 이끈 것 같습니다. 학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누가 저한테 이걸 묻는다면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질문이란 근원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그 토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다면 학문은 늘 결과만 쫓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도구들이 존재하잖아요. 사실 여건만 허락한다면 학자들은 어떤 연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결국 인간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온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저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내보려는 과감한 도전의 연속, 그것이 학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 길이 물리학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어려서는 시험에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화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화학은 원자와 분자가 어떻게 결합하고 변화하는지 살피는 학문이죠. 그래서 원래는 화학을 전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우연히 대학신문을 봤는데 서울대에서 이휘소 박사님을 추모하는 이론물리 심포지움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대체 이휘소 박사님이 하신 연구가 뭐길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이란 이 작은 나라에 몰려오나. 그런데 심포지움에 이야기되는 입자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들, 원자핵 속 양성자 안에 들어있는 쿼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했어요. 사실 학자라고 하면 다들 고고한 선비 같은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이상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학자가 학문의 길을 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가오라고 할까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자신이 세상에 던진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어요. 학자는 얼핏 답을 찾아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큰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연구에 일생을 바치더라도 그 연구가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사회의 인정이 학문을 계속하게 하는 추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자부심이 학문의 추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리학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자부심을 느낀 것도 같아요. 빅뱅 이론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시트콤을 보시면 저 같은 이론 물리학자인 쉘든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굉장한 괴짜로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드라마 속 캐릭터 중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즐깁니다. 제가 있는 이 분야에 쉘든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입자 물리학을 전공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는 물리학을 그냥 재밌어서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그냥 끝까지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은 우주의 원리를 탐구해 보겠다고 우주선 만들고 하면서 별별 발명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보다 흥미진진하고 그 어떤 여행보다도 큰 감동을 받죠. 학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거죠. 내가 재밌어 할 만한 걸 공부하는 게 진정한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물리학과에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이던 1979년에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가 휴교를 했고 그때 저는 동기들이랑 한 6명이 모여서 양자역학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집, 내일은 다른 친구 집 이런 식으로 매일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양자역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희끼리 그 어려운 거를 독학했어요. 그런 저희들을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방구석에서 문제나 푼다고요. 다만 저는 애국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학이란 분야에 뛰어난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이 대학, 저 대학을 찾아봤는데 미국의 예일대에서 원자핵, 양성자, 중성미자 같은 입자만 딱 다루더라고요. 다른 학교들은 산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응용 물리학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예일대는 순수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 연구에 매진한다는 점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여기를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유학이라는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박사까지 해도 교수가 되는 비율이 10분의 1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제 등을 딱 밀어줬던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고마운 일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저한테 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존재를 알려주신 겁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모집글을 보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도 봐야 했고 경쟁률이 몇십 대 1이나 됐는데 다행히 합격해서 1979년 대학 특별 장학생 그리고 1982년에 해외 유학 장학생 5기로 선발됐습니다. 덕분에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예일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옛날 옛적 장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최종현 초대 이사장님 내외분과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재단 초창기에는 초대 이사장님께서 저 같은 장학생들을 불러서 소프트볼 시합 같은 행사를 열기도 하시고 집으로 직접 초대를 해서 밥도 먹이고 하셨어요. 이사장님의 아내분이셨던 박계희 여사님이 손수 국밥을 끓여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저랑 다른 장학생들 몇 명이서 관을 운구했는데 그것조차 저에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현실감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재벌가에 초대받아서 밥도 얻어먹고 회장님의 유학 시절 얘기도 듣고 최종현 이사장님도 유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장님이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셨을 때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으셨던 거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시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기업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시면서도 학문의 중요성, 특히 기초학문의 중요성,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것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문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시절이었죠. 그렇잖아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가 주된 질문이었지 우주란 뭘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근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서 그 인재들을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키우신 거죠. 엄청난 해안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는데 일종의 give and take 있는 장학제도가 많아요. 특히 산학협력식의 장학제도는 우리가 너희를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 나중에 최소 몇 년은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빚이 되기도 했고 또 빛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실험 물리학자들은 연구를 할 때 꼭 실험 장비가 필요하죠. 아주 비싸고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그런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론 물리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론 물리학자가 쓰는 도구는 여태 세상에서 나온 도구 중에서 가장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도 하지만 여기에 상상을 더해서 가면서 스스로 기상천외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또 그걸 풀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고 실험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물론 그분에 비하면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론 물리학자로서 해왔던 연구들 중에서 두 가지 연구를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입자들과 자연계의 모든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즉 끈이론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시 세계를 바라보는 물리학을 입자 물리학, 거시 세계를 바라보는 물리학을 우주론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입자 물리학의 대표적인 이론이 양자역학이고 우주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죠. 그런데 이 두 이론이 서로 모순되는 관계입니다. 양자역학은 불연속성과 확률을 전제로 하고 상대성 이론은 연속성과 기하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 두 이론이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라는 각 영역에선 잘 들어맞지만 두 성질이 동시에 지배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설명할 때는 이 두 이론이 맞물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랙홀의 중심이나 빅뱅 직후처럼 아주 작은 스케일과 강한 중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두 이론이 서로 다른 예측을 내놓거나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끈 이론입니다. 원래 과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을 점 같은 형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길이를 가진 끈이라고 가정해서 모든 현상을 다시 설명해 보려는 시도였죠. 끈이론 방정식을 정해 보니까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시간을 합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4차원이라고 하는데, 끈이론이 잘 적용되려면 세계가 4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이 있어야 했던 거죠. 이것을 여분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여분의 차원 6개를 더해서 총 10개 차원의 우주가 전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1980년대 중반에 바로 이 여분의 차원의 정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 차원들이 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그 형태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냈죠. 그게 막 찌그러져 있죠. 참 재밌게 생겼는데,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힌트를 주는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연구는 빅뱅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형태의 극한의 중력이 작용하는 블랙홀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랙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새까만 무언가, 그리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 여기까지는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좀 더 깊이 나아가서 블랙홀의 근원, 그 정체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기하학적으로 시공간이 뒤틀려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양자학적으로 보면 0과 1이라는 순수한 정보의 집약체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논문을 쓰고 그 근거가 되는 계산도 좀 해냈습니다. 그게 나름 인정을 받아서 스톡홀름에 있는 상대성 이론 학회에 초청 강연을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학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문을 연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죠. 사실 물리학 교육의 핵심은 몇 가지의 기본 원리로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훈련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왜 훈련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추격형 산업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남의 기술을 베끼면서 커왔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분해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석하고 그걸 따라서 만드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요. 윤리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는 문제,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물리학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물리학이 가르쳐 주는 사고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사고 방식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목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오죠.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찾아 나가다 보면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암벽 등반에 자주 비유합니다. 마지막 목표 지점, 꼭대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하지만 공중에 붕 떠서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 손으로 붙잡고 발로 디딜 수 있는 앵커 포인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첫 번째 앵커라고 하면 그 다음 앵커는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한 이론, 또 그 다음 앵커는 구체적인 문제 설정, 그 다음 앵커는 실험이나 응용 단계, 이런 식으로 길이 이어가는 겁니다. 목표 설정만 하고 이런 중간 단계를 만들지 못하면 그건 그냥 몽상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중간 단계를 반복하고 목표를 잊어버리면 내가 하는 일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물리학적 사고는 인간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를 나온 학생들의 진로는 참 다양해요.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기술자, 의사, 선생님, 재즈 가수, 변호사, 직업 이름은 다 다르지만 저마다 자기만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근본적인 질문을 풀어나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사실상 이론 물리학자로서도 은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학교 법인인 경희학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교수로만 지낸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맡았습니다. 대학원장, 기획조정처장, 부총장 이런 직책들을 맡으면서 학교 전체의 살림과 방향을 고민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 셈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한 학과, 한 연구실을 넘어서서 경희대학, 사이버대학, 의료원, 병설학교까지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략가로서의 역할도 이론 물리학자로서의 삶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파생된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오펜하이머라는 분 아시죠? 이분도 정말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연구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하탄 프로젝트를 총괄했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연구 조직을 설계했죠. 세계 각 분야의 석학들이 협업할 수 있는 지적 생태계를 만들어낸 운영자였습니다. 학자와 전략가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건 그분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위대한 분에게 저를 빗대기는 좀 그렇지만 저 역시도 연구실에서 우주의 구조와 원리를 고민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조직의 구조와 방향을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키워드는 통합인데요. 기술과 기술을 단순히 겹쳐놓는 방식의 통합이 아니라 학문과 학문이 만나는 지점을 설계하는 통합입니다. 제가 MIT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공계가 중심인 대학인데도 음악과 연극 프로그램이 활발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소극장에서 물리를 주제로 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는데요. 전문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물리학과 교수들이 거기에서 해설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연극과 대화가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바로 학문이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과학은 현실을 설명하고 예술은 과학을 하는 인간을 표현하면서 두 영역이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편화된 각 분야들을 연결해주는 접속점의 역할을 바로 대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학문이 함께 하나의 문명을 연주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대학의 방향성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는 결코 혼자서 성과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주장하는 이론을 실제로 증명해 줄 실험 물리학자 분들이 계셔야 하고요. 또 이것을 현실의 실용적인 방향으로 접목해 주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셔야 하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현재를 사는 학자들은 과거의 학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의 본질은 축적이죠.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학자들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고등교육재단에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장학생들의 네트워킹 아닙니까? 정말 다양한 학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사계절 지식축제, 홈커밍데이 같은 행사에서 뵙게 되는데 저는 그런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분야는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도 재밌고 그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물안 개구리였던 제가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고요. 한국고등교육재단 건물이 테헤란로에 있잖아요. 높은 빌딩들이 가득한 그 삭막한 곳을 지날 때 저는 재단 건물을 보게 되면 그게 참 오아시스처럼 느껴져요. 그곳은 제게 학문의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자 제 일을 응원해 주는 곳이죠. 제가 대학 특별 장학생으로 선정됐을 때부터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까지 정말 재단 문턱이 닳도록 거기를 들락거렸거든요.
정기적으로 좋은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그걸 들으러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당시에는 전공 서적들이 정말 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리러 많이 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교수 일을 시작할 때도 찾기 어려운 책들은 다 재단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그 책을 복사하려고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참 여러모로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놓지 않았던 것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자는 정답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원적인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물리학이 제게 알려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피를 구성하는 원소가 철이죠. 그런데 이 철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살펴보면 수소나 헬륨처럼 처음에 우주가 생길 때 생성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대한 별이 생을 마치고 폭발하는 걸 초신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초신성 최후 순간에 합성되는 원소들 중 하나가 철입니다. 그런데 그 철이 우리 인간의 피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전 우주적 사건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낱 인간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위대한 인간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근원적인 질문을 짊어지고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학자로, 때로는 한낱 인간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우주를 살아낸 위대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